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한다는 긴 세월인데 유럽에 산다는 여자가 현재를 보지 못하고 30년 전의 기억에 갇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임. 우리 이서방, 뭐 먹고 싶어? 가난한 한국에 간 딸을 호적에서 파려던 부모님. 네가 진짜 내 속으로 낳은 내 딸이 맞니? 어쩜 그렇게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는 있니? 네덜란드에서도 평균 소득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인 바세나르의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와 딸이 심각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결혼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네덜란드 어머니는 기어이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한 듯 보입니다. 결국 네덜란드 어머니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딸과의 모녀지간 관계를 끊어버릴 각오로 딸이 있는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엄마가 왜 한국을 몰라? 난 한국에 직접 간 적도 있어. 오히려 너야말로 한국에 대한 과대망상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니? 저는 네덜란드에 거주 중인 60대 여자 에스더 베르히어라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였기에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지금의 네덜란드인 남편을 만났고 사랑하는 저의 딸 리사를 낳을 수 있었죠. 이런 제가 오늘 많은 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무지함에 대한 성찰이기도 해요. 제가 사는 바세나르라는 도시는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고급스러운 주택 그리고 고급스러운 상점들이 즐비한 도시이죠. 우리 마을에는 외국 대사관이 많이 있고 네덜란드 왕실의 주요 거주지 중 하나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이곳은 제가 젊은 시절 휴가차 방문했다가 주변의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나중에 반드시 이곳에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도시였지요. 하지만 바세나르는 네덜란드에서도 꽤 부유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였고 당시에 저에게는 꿈만 꿀 수 있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하지만 저는 일찍이 젊은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바세나르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수단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정해진 월급만 받으면서는 제가 원하는 시기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러한 집념 덕분에 사업을 순탄하게 일구어낼 수 있었고 네덜란드 내에서는 알아주는 브랜드로 알려질 수준까지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그 안간힘의 일환으로 생각해내었던 것은 네덜란드를 넘어 다른 나라에까지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기업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였지만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었죠. 진출하려는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꿰차고 있어야 했고 세세한 그들의 문화까지도 이해해야만 그곳에서의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업 진출을 꾀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1990년대 당시에 한국이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성과 악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곳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었기에 더더욱 저희 사업을 진출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의 한국은 형식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 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외국인인 제가 볼 때는 아주 흥미롭고 가능성이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기억만 가지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야 했죠. 하필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급속한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처절한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 또한 그러한 사고의 피해자가 될 뻔했기에 식겁을 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랬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을 가진 채 여태까지 살아왔고 제 기억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점점 잊혀져만 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딸 리사는 언제 이렇게 훌쩍 자랐나 싶은 정도로 눈 깜짝할 새에 성인이 되었고 어느 날 집으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딸이 집으로 여러 명의 친구가 아닌 한 명의 친구를 그것도 남자를 데리고 온 적은 처음이었기에 저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귀는 사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했죠. 엄마, 제가 결혼할 남자예요. 이름은 민키. 씩 올리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축복해 주실 거죠? 저는 딸을 축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느닷없는 딸의 허튼 소리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기껏해야 사귀는 남자거나 호감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뜬금없는 딸의 결혼 선언에 넋이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는 네덜란드 남자가 아니라 한국인이었죠. 사실 딸이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법적으로 제가 말릴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야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다만 예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엄마의 도움을 해야 할지. 결혼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의 룰처럼 여겨졌기에 딸도 이러한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반대 이유는 단지 딸의 결혼 상대가 한국 남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양 국가인 우리와 아시아 국가인 그 친구의 문화 차이가 크게 나고 더구나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딸이 불행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에게 한국이란 그저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전부였으니까요. 물론 가끔 한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얻었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불과 제가 30년 전 방문했던 한국의 기억이 아직 너무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소식들이 저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통째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날 저는 딸과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했습니다. 늘 조곤조곤한 저와 딸 사이의 대화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가 진짜 내 속으로 남은 내 딸이 맞니? 어쩜 그렇게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는 있니? 내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충분히 말해줬던 것 같은데 이러는 이유가 뭐니?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저의 이러한 완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딸은 오히려 저보다도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이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엄마는 사업하셨다는 분이 그렇게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모르세요? 게다가 저는 엄마와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엄마에게 축복 같은 거 바라지 않을 테니 방해나 하지 말아주세요. 제 선택에 제가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저 정도까지 말하는 걸 보면 딸은 완전히 마음을 굳힌 상태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감정 소모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대화는 그쯤에서 서먹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딸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을 우선시해야 그 이후에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 딸은 앞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뻔했기에 최대한 이 결혼을 막고 싶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리사는 하나뿐인 저의 소중한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 몰래 한국인 친구를 만났죠. 만남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제 딸과의 결혼을 취소하고 헤어져 달라고 회유하고 종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딸의 행복만을 바라고 있던 시기여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지경이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리사와 저도 엄연히 성인이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으신지는 알겠지만 단언컨대 어머님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리사와 저의 진심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잘 사는 모습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확실히 한국인 청년은 딱 보기에도 영특하고 많이 배운 티가 팍팍 났습니다. 분명히 영리한 친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의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죠. 역시나 이 청년도 딸과의 사이에 진심인 것 같았고 더 이상의 설득이나 회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한국인 청년에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에 대해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은 부모인 제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아름답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사람을 물질적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도 했죠. 한국인 청년 민기를 만난 이후로 제 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결혼을 축복해주기로 했죠. 이러나 저러나 둘은 결혼을 물릴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이러다가 괜히 딸과의 사이만 나빠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심 쓰듯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지만 저는 그날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당분간 한국에서 지내려고 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법이 있어서 더 늦추지 않고
이참에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그 사이에 저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공부도 좀 하고 정리도 해야 하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딸의 발언에 거의 혼절 직전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녀석이 기껏 결혼 축하해주려고 마련한 자리에서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하다니. 저는 그 순간만큼은 딸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저 한국인 친구가 얼마나 좋기에 한국까지 따라가려고 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한국에 가자마자 군대에 간다는데 굳이 지금 따라가려는 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예비 신랑이 군대를 전역하면 그때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도저히 저 똥고집을 꺾을 수단이 없었습니다. 축하해준다고 마련한 자리에서 또다시 반대의 입장을 내어놓는 저희 반응에 당황한 것은 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결혼을 축하한다고 했지 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을 축하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도 저와 딸은 다시 한번 감정적인 마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딸의 관계마저 서서히 망가지는 것을 느꼈죠. 서로의 갈등은 깊어졌고 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결혼식에 불참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죠. 딸은 결혼식을 마친 뒤 기다렸다는 듯 남편과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딸과의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딸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우리는 인연을 끄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죠. 참, 저라는 인간도 이처럼 고집이 센 인간인 줄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제 딸의 똥고집도 저를 빼닮은 탓이겠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과 인연이라는 것이 10년이라 는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지워질 리 만무했습니다. 늘 저는 한국에 대한 소식에 귀를 쫑긋 기울이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는 딸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되더군요. 살아는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딸이 어떻게 사는지 확인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금 딸을 네덜란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다소 과격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방법이라면 아주 조금은 먹혀들어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부탁한 서류를 지닌 채 말이죠. 사실 저는 딸에게 우리의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딸을 만나보기도 전에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이번 한국 방문은 사실 제가 결혼도 하기 전인 미혼일 때 약 30년 전에 방문해보곤 그 이후로는 첫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앞에는 제가 알던 한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이곳은 더 이상 흙먼지가 날리는 가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문했던 그 당시에도 완전한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모습과 비교를 하자면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 당시의 한국 경제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아시아 금융 위기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한국 사람이 광범위한 실직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한국이 불과 30여 년 만에 이 정도로 몰라보게 변했던 것이죠. 이게 진짜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나? 겨우 30년이야. 이게 말이나 돼? 현재의 한국을 살아가는 젊은 시대의 한국분들이 저의 이러한 생각들을 알게 된다면 기가 차서 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30년이면 이 정도는 바뀌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도 아니죠.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한국에서만 유일무이하게 나타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정작 한국인 본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우스울 정도니까요. 현재의 한국 모습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의 이빨처럼 솟은 건물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의 존재를 뽐내고 있었고 그 이빨과도 같은 건물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죠. 게다가 그 아래에서 건물 사이를 거니는 한국인들은 선진 시민의 모습처럼 분주했습니다. 세련된 표정의 얼굴에는 생기가 만연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은 시점에 더 이상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멍청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생각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죠.
그러한 생각은 제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딸이 보기에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고집불통의 인간으로 보였을지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사위의 자택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곳에는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나 볼 법한 고급 전원주택들이 질비했고 마치 대단지 별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기겁했습니다. 멀리서 딸과 사위가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게 보였죠.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저는 딸과 사위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에게 한심한 모습만 보여주어 정말 미안하구나. 특히 우리 이서방. 정말 미안했네.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더 잘하겠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한국 사위 빠순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1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한국 사위에게 사랑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곧 제 딸을 위하는 길이기도 했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적처럼 변화를 만들어낸 한국을 보며 자연스럽게 저 또한 희망을 느꼈으니까요. 유럽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은 부단히 노력하여 오늘날을 이루어내었다.